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뻘속이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 계시겠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방 안의 공기가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찔려오는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낮에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었던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 그 찰나의 허영심 때문에 어쩌면 당신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하루아침에 당신을 무너뜨릴 독을 품은 전갈로 변하는 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밤의 정막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어느 낡고 정겨운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순자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을 달고 30년 동안 묵묵히 솥을 끓여온 62살의 김순자 씨가 살고 계셨죠. 순자 씨는 참 밝은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그 흔한 한숨 한번 크게 내쉬지 않고 이웃들과 살갑게 지내오셨거든요. 옆집 분식집 언니,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반찬가게 주인까지 그들은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이웃 사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온했던 3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기쁜 소식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갈 무렵 순자 씨의 식당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배달 앱에 우연히 입점했는데 정갈한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매달 갚아도 줄어들지 않던 은행 대출금을 단 몇 달 만에 모두 상환하게 되었을 때 순자 씨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언니들에게 알려야지 다들 내일처럼 좋아해 줄 거야. 하지만 그건 순자 씨의 아주 순진하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남의 성공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학술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상향적 사회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아 위협 기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돈을 더 벌었다는 뉴스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면서 왜 옆집 철수네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에는 밤잠을 설치시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페스팅거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믿는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성공은 곧 나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볼 때보다 타인의 성공을 볼 때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로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침팬지들조차 자기보다 옆칸의 동료가 더 맛있는 포도를 받으면 들고 있던 오이를 사육사에게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우리 인간도 그 본능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이 대신 악플이나 뒷담화를 던질 뿐입니다. 순자 씨가 이웃들에게 언니들 나 이번에 대출 다 갚았어 라고 외친 순간 그건 이웃들에게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계층으로 올라간다 라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동양의 고전인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고 어디를 가든 튼튼하다. 홍자성이라는 문인이 400년 전 혼란한 명나라 말기에 쓴 이 글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혀가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30년 우정이라는 방패가 질투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종이장보다 더 얇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큰맘 먹고 이웃들에게 비싼 한우를 대접했습니다.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고기를 씹는 이웃들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자 성공했네, 축하해 라며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왜 하필 쟤야? 나는 아직도 이 고생인데 순자는 운이 좋았네 같은 쓴물들이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감정을 뜻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바로 샤덴프로이드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느끼는 쓰라린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이런 질투의 불길이 더 빠르게 번지곤 합니다. 맛있는 오마카세를 먹거나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올리는 행위가 사실은 나 행복해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부러워해줘 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은근히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랑을 하실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아주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죠. 농담입니다. 하지만 사실 농담 속에 진담이 섞여 있다는 건 우리 모두의 비밀이죠. 순자 씨가 식사 자리를 마치고 돌아온 뒤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골목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분식집 언니는 이제 순자 씨를 봐도 눈길을 피했고 세탁소 아주머니는 요즘 장사 잘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는 놀기 싫겠지? 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기쁨의 조각들이 이웃들의 마음속에 박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생기셨나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거나 보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는 길을 가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때 제발 입을 열기 전에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연결고리는 비슷한 불행을 공유할 때 가장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나도 힘들어라는 말에는 위로가 쏟아지지만 나 정말 행복해라는 말에는 침묵이 흐르는 이 기묘한 세상에서 말이죠. 자, 이제 순자 씨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는지,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화분이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순자 씨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그 왁자지껄했던 한우집의 열기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묘해요.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며 잔을 부딪히지만 속으로는 저 집 김치찌개가 갑자기 왜 잘 나가는 거지? 조미료를 엄청 넣으나 같은 시큼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친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입으로는 축하해, 고생했다 라고 외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헛헛함이 밀려오는 그 기분 말이에요. 만약 친구가 합격했는데 내가 떨어졌다면 그건 축하가 아니라 거의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친구가 잘 됐을 때 배가 아픈 건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데 우리 뇌는 그 통증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샘통이다라는 뜻을 넘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이고 어두운 욕망을 투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른 자기 방어 기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 학술적인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이는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존감 유지 전략의 일환인 하향 비교 (downward) social comparison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남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는데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죠. 참 서글프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고결한 척 살아가지만 결국은 옆 사람의 불행을 땔감 삼아 내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권이나 호주, 뉴질랜드에는 큰 양귀비 증후군 톨 포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판에 핀 수많은 양귀비꽃 중에서 유독 키가 크게 자란 녀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보다 다른 꽃들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동양에만 시기 질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서구권 사람들도 결국은 다 똑같나 봅니다. 그러니 순자 씨가 겪은 일은 한국의 골목 정서 때문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하는 키 큰 양귀비 자르기 본능 때문이었던 셈이죠. 순자 씨의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지는 과정은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분식집 언니가 길에서 마주친 순자 씨에게 순자야, 요즘 돈 많이 벌어서 그런지 얼굴에 기름기가 아주 실실 흐른다 부러워 죽겠네라고 말하더군요. 칭찬 같나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비아냥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짜 칭찬은 눈이 웃고 있는데 질투 섞인 말은 입만 웃고 눈은 매섭게 빛나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고양이처럼 말이죠. 그 뒤로
순자 씨의 식당 앞에는 전에 없던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들이 아침마다 순자 씨를 맞이했죠. 뿐만 아닙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던 식당에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주방에 쥐가 돌아다닌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며 악의적인 민원을 넣은 것이죠. 순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해 왔는데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웃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홍자성의 책은담이 전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몸을 보존하는 길이요. 유능함을 감추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것은 화를 피하는 기술이다. 순자 씨는 성공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쁨을 광고했습니다. 이웃들에게 한우를 사주며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 보였죠. 하지만 책은담은 말합니다. 쓴 나물 뿌리를 씹듯 인생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자만이 그 참맛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책은이라는 말 자체가 나물 뿌리를 뜻하잖아요. 고기 맛은 금방 잊히지만 흙냄새 나는 나물 뿌리의 쌉싸람은 오래도록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쌉싸람을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고 달콤한 설탕물 같은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웃들의 입맛에는 그 설탕물이 오히려 독약처럼 느껴졌을 텐데 말이죠.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좀 했거든요. 이거 내가 혼자 사흘 밤낮을 세워서 만든 거야 대단하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제 커피잔에는 설탕 대신 소금이 들어있고 제가 쓰는 키보드 자판에 엔터, 키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군요. 물론 농담입니다. 설마 제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유치하겠어요? 하지만 제 엔터키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만드는 찰나입니다. 특히 그 상대가 나와 오랜 시간 비슷한 고생을 하며 살아온 동지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이 가난하니까 친구야 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깨지는 순간 우정은 증오로 탈바꿈합니다. 순자 씨의 이웃들은 순자 씨가 부자가 된 게 싫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순자 씨의 성공을 통해 확인하는 게 괴로웠던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이라고 하죠. 이 용어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일 때 느끼는 심리적 결핍을 뜻합니다. 특히 주관적 기대치와 실제 성취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때 인간은 극심한 공격성을 띠게 된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순자 씨의 이웃들에게 순자 씨의 대출 상한 소식은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박탈감의 낙인을 찍어버린 셈이죠.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식당 창가에 놓인 화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거친 손으로 분갈이를 해주며 순자야, 이 꽃이 피면 나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말했던 그 치자꽃 화분이었죠. 순자 씨는 그 화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당 매출이 3배로 뛰고 통장에 잔고가 쌓였는데 왜 마음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
같을까요? 왜 30년 지기 친구들의 웃음소리 대신 싸늘한 침묵만이 골목을 채우게 된 걸까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 그거 누가 만든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기쁨을 나누어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든 예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에서의 기쁨은 나눌수록 질투가 커지고 자랑할수록 적이 많아집니다. 차라리 기쁜 일이 생기면 혼자 맛있는 거 사드시고 거울 보며 나 정말 고생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남에게서 축하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축하의 박수 소리 뒤에는 여러분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칼 가는 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순자 씨에게 닥친 결정적인 사건, 그 화분이 깨지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겠군요. 그날 밤, 그 골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던 건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30년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었을까요? 순자 씨가 깨진 화분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그 비참한 새벽, 저는 문득 조선시대의 서늘한 정원 한 구석으로 시계를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영의정 자리를 지켰던, 우리에게는 청백리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황희 정승이 계셨죠. 여러분,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인데 무려 18년을 영의정으로 총 24년을 정승으로 지내셨습니다. 이건 거의 장기 집권 수준인데도 백성들과 임금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셨다는 건 이분이 단순히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의 온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24년이나 정승을 하셨으면 퇴근길에 나 오늘 정승 24년 차인데 사표 좀 수리해달라고 7번이나 청원을 넣으셨다니, 이 정도면은 직장인들의 퇴사 호소인 원조격이 아닐까 싶네요. 내 임금님은 끝까지 수리해주지 않으셨지만요. 황희정승의 별명은 호야하였습니다. 무엇이든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인들이 싸우고 와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도 네 말이 맞다. 다른 하인이 와서 항변해도 네 말도 맞다라고 하셨죠. 옆에서 보던 조카가 아니 숙부님 둘 다 맞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자 황희정성은 허허 웃으며 그래 내 말도 맞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답정너의 반대말인 다정너, 다정답이다 너희들 수준인데, 사실 이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타인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나 반발심이라는 독초가 자란다는 걸 꿰뚫어 보신 거죠. 황희정승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건 아마 누렁소와 검은소 이야기일 겁니다. 길을 가던 황희정승이 밭을 가는 농부에게 물었죠.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대답 대신 황희정승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렁놈이 일을 더 잘하고 말도 잘 듣지만 검은 놈은 꾀가 많아 다루기 힘듭니다. 황희정승이 의아해서 왜 굳이 귓속말을 하냐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압니다. 저놈들 앞에서 대놓고 흉을 보면 검은 소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농부야말로 진정한 ASMR의 시조이자 인간관계의 신연을 들여다본 철학자였습니다.
만약 그 농부가 오늘날 살았다면 아마 유튜브에서 소들의 마음을 읽는 힐링 채널로 구독자 수백만을 거느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황희정승은 이 평범한 농부의 말 한마디에서 인생의 거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미물인 짐승조차 자신의 평판에 예민한데 하물며 감정의 동물인 인간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누군가 잘하고 누군가 못한다는 비교, 그 사소한 발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질투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술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 사회 비교와 전략적 자기 비하를 통한 적대감 완화 기제, mitigation of hostility through strategic self-deprecation in vertical social comparison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스스로를 낮추거나 운이 좋았음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심리적 통증을 미리 마취시키는 기술입니다. 황희정승은 평생을 이 전략적 자기비하의 달인으로 사셨습니다. 공을 세워도 아랫사람들이 잘한 덕분입니다 라고 돌렸고 자신이 가진 유능함을 굳이 밖으로 꺼내 빛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보태자면 조선시대에는 소의 색깔에 따라 성격을 규정하는 미신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누렁소는 순종적이고 성실하며 검은 소는 영리하지만 고집이 세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실제 축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소의 털 색깔과 성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농부가 검은 소를 흉보지 않았던 건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물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배려의 습관 때문이었던 겁니다. 순자 씨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자 씨는 농부처럼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우 집에서 확성기를 든 것처럼 크게 외쳤죠. 나 대출 다 갚았어. 나 이제 부자야. 그 말은 이웃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대출의 늪에서 허우적대지만 나는 해방됐어라는 차가운 선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순자 씨가 만약 황희정승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요즘 운이 좀 좋았나 봐요. 다 언니들이 도와준 덕분이죠 라고 낮게 속삭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굳이 자신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점이 많은 사람인 척 위장하죠. 정글에서도 가장 위험한 포식자는 큰 소리를 내며 다니지 않잖아요. 소리 없이 다가와 목표를 낚아채는 사자처럼 인생의 성공도 소리 없이 누릴 때 가장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자랑의 정글에서 누가 더 크게 포효하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선물해 준 가방, 자식이 들어간 대학, 이번에 새로 산 아파트, 그 포효 소리가 커질수록 여러분 주위에는 축하객보다 자객들이 더 많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돈이 많은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아이고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죽겠다며 엄살을 부리시더군요. 처음엔 그게 참 가식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이야말로 황희정승의 후예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현자였습니다. 친구들의 시기심이라는 화살을 카드값이라는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그분에게 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요? 라고 핀잔을 줬던 건 비밀입니다. 사실은 저도
배가 좀 아팠거든요. 황희정승이 90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칼을 휘두르는 법보다 칼집에 칼을 깊숙이 넣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고결한 절제였습니다. 순자 씨의 깨진 화분은 어쩌면 그 절제의 끈이 풀려버린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지기 우정을 지탱하던 건 너와 나는 비슷하다는 안도감이었는데 순자 씨가 그 안도감을 깨버리는 순간 우정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이 서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 위로 차가운 눈물이 떨어지던 그날, 순자 씨를 찾아온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준 인생의 마지막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스름한 새벽녘 순자 씨가 식당 문을 열기 위해 나섰을 때 마주한 그 광경은 단순히 화분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30년 세월이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흙과 산산조각, 난도자기 파편들, 그리고 그 위를 굴러다니는 시들어가는 치자꽃 가지를 보며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 화분은 그냥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나 대신 이 꽃을 보며 웃으라며 거친 손으로 건네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남편에게 샤넬 백이나 다이아 반지를 못 받으면 서운해 한다는데 순자 씨에게는 그 투박한 화분 하나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에 누군가 고의로 망치를 휘두른 겁니다. 30년을 가족처럼 지낸 이웃 중 누군가가 말이죠. 여기서 잠깐 고대 로마인들의 기묘한 풍습 하나 말씀드릴까요? 로마 사람들은 현관 앞에 꽃을 심은 화분을 둘 때 그것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시기심 많은 눈, 입을, 아이를 피하기 위해 화분 밑에 수치나 소금을 묻어두곤 했답니다. 남의 질투가 물리적인 파괴력을 가진 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순자 씨도 그 소금을 좀 묻어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대출금을 갚았을 때 이웃들에게 한우 대신 대출금 갚느라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눈물 섞인 거짓말이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순자 씨에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75년을 사신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최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은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파편을 쓸어 담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순자 씨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보다 13년을 더 살았잖니. 그래서 딱 하나만 알려주마. 잘 되는 건 속으로 삼키고 어려운 건 나누는 게 사람 사는 이치란다. 세상이 원래 그래. 사람들은 내 불행에는 쉽게 눈물을 흘려주지만 내 성공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오거든. 그게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이다.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은 학술적으로 집단 내 비대칭적 경제적 이득 발생 시에 심리적 엔트로피 증가, psychological entropy in group cohesion during asymmetric socio-economic gains 라는 복잡한 문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집단 내에서 누군가만 갑자기 잘 나가게 되면 그 집단의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공격적인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남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정작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게 설계되어 있다니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코딩 실수를 한 게 분명합니다. 업데이트. 이웃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패치가 절실해 보이네요. 순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성공조차 숨겨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인간의 뇌가 비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연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100만 원 벌고 친구가 200만 원 벌 때보다 내가 50만 원 벌고 친구가 10만 원 벌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치사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유전자에 박힌 생존 본능입니다. 이웃의 성공은 내 뇌에게 너는 뒤처지고 있어 위험해 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순자 씨의 이웃들에게 순자 씨의 성공은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산성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목표 공개 효과의 역설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남에게 말하거나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어 버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미 다 이뤘구나 라고 착각해서 진짜 성공을 향한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쉽게 말해 자랑은 김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기쁨의 탄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자 씨가 매출 상승을 떠벌린 순간 그녀의 식당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웃들의 질투 섞인 뒷담화 속에 희석되어 사라졌습니다. 성공은 언박싱을 최대한 늦춰야 더 짜릿하고 안전한 법인데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입이 화를 부르는 문과맥이 때문입니다. 최근담의 저자 홍자성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내 통제를 벗어나 돌아다닙니다. 순자 씨가 했던 대출금 다 갚았어라는 순수한 기쁨의 말은 골목을 한 바퀴 돌자 순자네 이제 돈이 썩어난데 조만간 강남으로 이사 간다더라 라는 왜곡된 괴담으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말이란 건 참 신기해서 칭찬은 반토막 나고 자랑은 10배로 튀겨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처음 1,000명을 넘었을 때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나도 인플루언서야 라면서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진지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얼마 벌어 세금은 떼고 주는 거야? 너 곧 연예인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성공의 가치보다 그 성공이 가져올 부수적인 이득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구독자가 늘어도 그냥 어제 잠을 좀 못 잤어라며 피곤한 척만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안심하고 제 말을 들어주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순자 씨의 등을 토닥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순자야, 이 깨진 화분 파편을 잘 봐라. 이게 바로 네가 던진 자랑의 대가란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네가 잘 될 때마다 더 많이 아픈 척하고 더 많이 부족한 척하렴. 그래야 네 행복을 지킬 수 있단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깨진 흙더미 속에서
남편의 치자꽃 가지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꽃잎은 상처 입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 있었죠. 여러분, 행복은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산삼을 발견했을 때 온 산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신만이는 없습니다.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모르게 캐내어 품에 넣는 법이죠. 우리의 성공도 산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점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되니까요. 자, 이제 순자 씨는 이 깨진 화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실행한 세 가지 비밀스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들이 뒹굴던 순자 씨의 식당 앞은 이제 다시 정갈해졌고 창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풀꽃들이 심긴 새 화분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매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아이고 요즘 손목이 시큰거려서 죽겠어. 장사가 예전만 못해 걱정이야. 라며 이웃들에게 슬쩍 한숨을 섞어 말하곤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등을 돌렸던 분식집 언니가 김치전 한 장을 붙여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힘들지?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너희 집 김치찌개 맛있다고 홍보 좀 해줄게. 세탁소 아주머니도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기운 내라며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순자 씨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만에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상호 간의 정서적 투명성 비대칭을 이용한 대인관계 안정화 전략, Interpersonal Stabilization Strategy Using Affective Asymmetry 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즉, 내 행복의 크기를 상대방의 수용 가능 범위 안으로 조절해서 불필요한 마찰 개수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같이 아픈 곳 찾기입니다. 무릎이야. 한마디면 처음 본 사람과도 30분은 거뜬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진짜로 무릎이 안 아픈데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무릎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굳이 탭댄스를 추며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서양에는 꽃게잡이 바구니, 크랍 부켓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구니에 꽃게 한 마리만 넣어두면 스스로 기어 나오지만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두면 한 녀석이 탈출하려 할 때마다 밑에 있는 녀석들이 집게 발로 끌어내린다고 해요.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인간 사회도 이 꽃게 바구니와 참 닮았습니다. 순자 씨는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다 집게발에 걸렸던 것이고 이제는 바구니 안에서 나도 너희처럼 바닥이 차가워 라고 말하며 평화를 찾은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담과 황희, 정승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방법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 노트에 먼저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글로 배설하세요. 오늘 복권 5,000원에 당첨됐다.
나 정말 운 좋은 놈이다 라고 노트에 적는 것만으로도 인정 욕구의 80%는 해소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훨씬 더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노트를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보게 두지는 마세요. 아빠, 비상금 10,000원 찾았다고 왜 여기에 적어놨어? 라는 핀잔을 듣게 되면 도파민이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농담 같지만 비밀스러운 기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 여러분의 성취를 물어오면 무조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고양 편향, self-serving bias 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보통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남 탓을 하려 하죠. 이걸 거꾸로 하셔야 합니다. 성공을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밀어 넣으세요. 내 실력이 좋아서라고 말하는 순간 적이 생기지만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에게도 저런 운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으며 질투를 거둡니다. 황희정성이 그랬던 것처럼 양쪽이 다 맞다고 허허 웃으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유능함을 감추고 평화를 사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누고 싶을 때 말 대신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순자 씨가 만약 한우를 쏘면서 내가 잘 돼서 쏜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기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적적해서 불렀어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색은 원망의 씨앗이 되지만 배려는 덕의 뿌리가 됩니다. 최근담에는 착한 일을 하고도 이익을 보지 않음은 불 속에 난 난초와 같으니 모르는 가운데 절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선행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생색 안 내는 게 제일 힘들긴 하죠. 저도 예전에 친구한테 떡볶이 사주면서 야,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했다가 친구가 떡볶이 떡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시를 강요합니다. 손안의 작은 전화기 속 세상 SNS는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잘 나가는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죠.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화려한 삶 뒤에 얼마나 많은 고독과 불안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의 화려한 모습과 나의 초라한 일상을 비교하는 행위는 뇌의 통증 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요. 그러니 굳이 그 전쟁터에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무방비로 노출하지 마세요. 성공은 드러낼 때 줄어들고 침묵할 때 자랍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특히 잘 될 때의 침묵은 여러분의 성취를 단단하게 굳혀주는 최고의 거푸집이 됩니다. 사소한 성공조차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깨진 화분 파편 위로 돋아난 새싹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타인의 시기와 질투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낮게 엎드린 풀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창밖의 어둠은 더 깊어졌고 방 안의 정적은 이제 여러분의 숨소리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읽어낸
그 사소하고도 위대한 성취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들이겠죠. 하지만 그 빛나는 보석들을 너무 일찍 꺼내어 세상의 거친 바람 앞에 두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건 말이죠. 마치 소중한 보물지도와 같아서 혼자 간직할 때 가장 신비롭고 안전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은은하게 타오르는 등불처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밖으로 내비치지 않아도 그 따뜻한 기운은 여러분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의 품격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테니까요. 오늘 밤은 그저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잘 해냈어.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빠져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침묵이 만들어낸 그 평온한 평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눈부시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